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프린트물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예, 이거 같이 이제 수업을 할 텐데 수요 공급이에요. 수요 공급. 이제 저번 주에 살짝 이야기했듯이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학계로는 이렇게 목차별로 이렇게 내용이 탁탁탁 끊겨 이렇게 연결되고 이런 게 없으니까 다른 과목보다는 좀 좋아요 그런 게. 근데 수요 공급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수요 공급 이 자체가 시험에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많이 나오면 5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하고 매치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문제, 간접적인 문제까지 하면 거의 뭐 7개, 8개 정도까지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수요 공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러면 책을 일단 37페이지를 먼저 펴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을 가지고 요 프린트물에 좀 정리를 좀 해갖고 왔어요. 같이 펴놓는데 먼저 이제 책에 보니까 유량과 저량이란 말이 있어요. 유량, 저량, 유량, 저량. 예. 자, 이제 프린트물도 옆에 펴놓으세요. 프린트물도 1번 보니까 유량, 저량 이런 말 있죠. 유량, 저량.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유량이란 개념과 그다음에 저량이란 개념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유량, 저량. 자, 어디 이제 그 여기 이제 이 수도가 시골 집에 있는 이제 수도가예요. 수도가. 이제 수도가에서 양동이를 밑에다 이제 받쳐놓고 양동이를 받쳐놓고 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1분 동안 수도꼭지를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1분 동안 물이 계속 흘러가겠죠. 그렇죠? 이런 개념을 유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뭔가 쭉 이어지는 걸 유량. 그러면 이제 또 아침 시작하자마자 또 영어를 써야 되네. 예. 근데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유량은요. 플로우라고 그래요. 플로우. 근데 영어로는 못 써도 괜찮아요. 근데 한글로는 쓸 줄 알아야 돼요. 플로우. 그 이유가 있어. 자, 일단 유량은 뭐라 한다? 플로우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보세요. 1분이라는 시간 기간 동안 수도꼭지를 열어놨더니 1분이라는 시간 동안 물이 계속 이어져서 흘러가고 있죠. 이걸 유량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1분이 지난 다음에 수도꼭지 잠궜어요. 그럼 더 이상 물이 흘러가지 않죠. 그리고 잠그니까 딱 잠근 그 시점에 이 양동이에는 물이 이만큼 차 있는 상태랍니다. 그러면 일정한 시점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죠. 요걸 저량이라고 그래요. 저량. 그러면 유량은 플로우. 일정 기간의 일정한 시간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유량이고, 저량은 이제 스톡이라고 그래요. 스톡. 예, 스톡. 근데 이제 영어를 못 써도 괜찮아요. 근데 한글은 쓸 줄 알아야 돼. 스톡. 그래서 스톡은 특정한 시점, 일정 시점에 나타나 있는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게 이제 저량이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시험에 우리 학교로는 이제 경제 분석을 하면서 영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영어를 써라 이건 아닌데 어떻게 나오냐면 플로우란 이렇게 나와. 플로우란 일정 시점에 어쩌고 저쩌고 한다. OX, X죠. 일정 시점은 스톡이죠. 예, 그래서 그 영어를 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 유량은 뭐라 한다? 플로우. 저량은 스톡. 이렇게. 그래서 이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 뭔가 나타나는 거고, 저량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값이다. 일단 그렇게 이제 한번 해봤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유량 변수하고 저량 변수를 구분해낼 줄 아느냐 모르냐 그거 물어보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 일단 유량 변수 중에 우리 책을 잠깐 보니까 아니요, 프린트물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예, 프린트물. 소득이란 거 있죠. 소득. 유량 변수 중에 소득. 자, 소득은 개인의 연간 소득 또는 월 소득, 회사의 연간 소득, 영업 소득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임대인의 임대료 소득 등등등. 자, 그러면 개인의 소득이든 회사의 소득이든 임대인의 임대료 소득이든 소득은 특정 시점에 얼마가 아니고 1년 동안 얼마, 한 달 동안 얼마, 6개월 동안 얼마죠. 그러니까 소득은 특정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값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 나타나고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 가장 대표적인 유량 변수 소득이에요. 네, 다시 이제 여기를 들어봐. 그러면 우리 이제 고위 공직자 뭐 이렇게 인사청문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재산 내역을 공개하죠. 재산, 자산, 자기 자산. 그러면 나 예금 얼마, 주식 얼마, 부동산 얼마, 자동차 얼마, 얼마 해가지고 총계 23억 5천 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작성자 누구하고 사인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산, 가치 이런 것은 특정 시점, 몇 년, 몇 월, 며칠 기준 얼마 이렇게 나왔죠. 유량인가요, 저량인가요? 그럼 저량이 되겠죠. 그렇죠. 네. 다음 주택 거래량은 유량일까요, 저량일까요? 주택 거래량은요 유량이에요. 왜냐하면요 주택 거래량은 몇 년, 몇 월, 며칠 기준 몇 개가 거래했다 이렇게 안 해요. 6개월 동안, 한 달 동안, 지난 1년 동안 매매 건수가 총 몇 건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거래량은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 그렇게. 자, 그리고 또 인구. 우리 학계로는 인구란 변수가 중요한데 어디?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화성시. 화성 요즘에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동탄 신도시 1 신도시 있고 뭐 서동탄 동탄 있으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저번에 이제 저도 뭐 견학 간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갔다 왔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이 동탄 기존의 도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한 2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좀 잘 계획을 잘 세운 게 중간에 도로가 있으면 도시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이제 저기 땅 밑으로 이렇게 간 걸 지중화라고 하거든요. 지중화. 예, 그래서 도로를 다 땅 밑으로 넣어버리고 위에는 이제 녹지 공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서동탄, 동동탄이 이렇게 연결되게끔 하니까 이쪽이 한 13만 정도, 이쪽이 23만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면 인구 40만 거의 이제 더 커지면 50만까지 가버리면 거의 분당 있죠. 분당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좀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경기도 화성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그거 말고 화성 저기 우리 저기 손이천남도 거기 여기 동탄 사는데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화성하면 그 무슨 추억 있잖아요. 그 살인이라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그 동네 사람들 그건데 자 경기도 화성시는 시청이 화성시거든요. 예, 경기도 화성시인데 시청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예, 그래가지고 원래 맨 처음에 화성의 중심지인 저기 남양 쪽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쪽하고 동탄 쪽에 하나 더 있거든요. 자 어디 볼게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경기도 화성시는 어디가 더 훨씬 큰 도시일까요? 서울시가 훨씬 더 큰 도시죠. 근데 있잖아요. 서울시 땅덩어리 면적에 화성시는 서울의 여의도 면적을 하나 더 붙여놓은 것만큼 더 커요. 그러니까 땅덩어리 면적은 서울시보다는 화성시가 더 큽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땅덩어리 면적이 큰 화성시보다는 서울시를 더 큰 도시라고 한지 알아요? 왜냐하면 도시의 크기는 땅덩어리 면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인구수. 그래서 인구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대도시, 소도시 이렇게 구분하는 거거든요. 물론 화성시도 인구가 많은 큰 도시예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서울시가 인구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더 큰 도시다. 서울시가 더 큰 도시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상권 분석, 뭐 이제 지역 분석 이런 게 있어요. 그때 큰 도시냐 작은 도시냐 그거 가지고 분석하는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계론에서는 인구란 숫자가 중요한 인구란 게 중요한 변수가 되거든요. 자, 인구는 유량일까요, 저량일까요? 여기 저량이 써졌는데 왜 유량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여기 써졌는데 왜 유량이라고 그래? 인구는 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기준 몇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시점에 몇 명 이렇게 나왔죠. 유량인데 저량이다. 저량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프린트물을 보니까 굵은 글씨가 있죠. 굵은 글씨가 있다는 것은 뭔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뭐 진짜 중요하든지 아니면 헷갈리니까 조심하라고 하든지 뭔가 메시지가 있겠죠. 자, 보면 유량 바로 밑에 보니까 신규 주택 보이세요? 그죠? 저량 바로 밑에 보니까 주택 재고 또는 재고 주택이 있는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재고 주택은
지은 지 1년 미만의 주택이 아니고 재고주택은 옆에다 써봐요. 밑에다 존재. 자, 주택 재고 나와 있죠? 그 밑에 존재라고 써봐요. 존재. 존재. 우리 시험에 나오는 주택 재고 또는 재고주택은요. 새 집이다, 헌 집이다, 안 팔린 집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존재하는 주택이에요. 존재하는. 그러면 있잖아요. 지은 지 15년 된 주택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지은 지 35년 된 주택도 존재하고 있고요. 지은 지 1년, 6개월, 3개월밖에 안 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 집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택 재고는 현재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주택을 말해요. 그래서 새 집이다, 헌 집이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닙니다. 새 집이든 헌 집이든 현재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주택 재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 다음 신규 주택이라고 나온 거 있죠. 네, 한번 밑에다 또 써볼게요. 신규 주택은 이런 용어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주택 생산량. 한번 써볼게요. 신규 주택 바로 밑에다 주택 생산량. 자,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신규 주택은 새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주택 신규 주택 바로 밑에 주택 생산량 썼죠? 예. 그래서 하나 더 써요. 존재 하나 더 써봐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주택 재고는 새 집이든 헌 집이든 이미 주택으로서 완성돼 가지고 주택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신규 주택 또는 주택 생산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주택 재고라 하는데 신규 주택은 또는 주택 생산량은 현재 시점에 주택으로서 완성돼서 존재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거냐? 만약에 광주시장이 광주시는 주택이 부족하니까 2018년까지 임대주택을 2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시장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신규주택 주택 생산량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그 과정 중에 있거나 또는 계획 중에 있는 주택 그걸 갖다가 주택 생산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착공부터 완공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대. 아직 주택이 안 됐죠. 그리고 언제까지 하겠다. 이것도 집이 없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신규주택 또는 주택 생산량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두 달 후에 또 물어보면 이제 두 달 후에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신규주택 재고주택 주택 재고 재고주택이 있는데 헌 집이 무슨 주택이에요? 그러면 재고주택이요. 새 집은요. 신규주택이요. 이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에요. 새 집이든 헌 집이든 현재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게 뭐다? 주택 재고. 다음 아직 존재하지는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상태의 주택을 뭐라 한다? 신규주택 이렇게 한다는 거. 네, 이렇게. 어제는 우리 여기 학원이 두 개가 같은 학원이에요. 아시죠? 여기 수안점하고 저쪽 이제 화정동 쪽이 서구점이 두 학원이 같은 학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거기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제 학원에 60세가 넘으신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번 주에 제가 어떤 분 쉽다라고 해서 합격했다 한 분 있죠. 그분 말고 또 그러니까 60세 넘으신 분 둘이 있는데 둘 다 합격하셨더라고. 어제는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 이름을 잘 몰라요. 근데 갔는데 이제 어떤 그 60세 넘으신 분이 오신 거예요. 또 이제 그 내가 합격했다고 한 분 말고 다른 분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물어보기가 애매해. 잘 모르니까 이제 합격자 명단은 대충 봤는데 누군지 이름하고 얼굴은 매치를 못 시키니까 제가 아주 저분이 이제 재수강하러 왔나 보다 하고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쭈삣쭈삣 됐지. 그때 씩 웃으면서 오더니 손을 턱 잡는 거예요. 교수님 덕분에 합격했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합격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아무튼 합격을 하신 거야. 그래서 보니까 저쪽은 그 60세 넘으신 두 분 있었는데 두 분 다 합격하셨더라고. 근데 둘 다 정말 알찬 점수를 얻어가지고 합격했어요. 알찬 점수가 뭔지 알죠? 잘해서 합격한 게 아니고 그냥 요런껏 내가 할 수 없는 거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하셨더라고. 잘하셨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분들 보니까 60세 넘으신 분들 두 분이 다 합격을 하신 거 보니까 여기서 60세 넘으시면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잘하세요. 잘하세요. 네.
자, 다음. 일단 유량과 저량이라는 소리 한번 해봤고요. 다음. 이제 유량 저량은 이게 변수 구분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요거다 저건 저거다 그 정도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큰 2번을 보니까 우리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항상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게 있어요. 대체제, 보완제란 것도 있어요. 근데 보완제는 헷갈리면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응급자치를 안 할래요. 대체제가 우리 시험에 항상 나와요. 그리고 이 개념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대체제가 뭐냐면요. A란 물건을 가지고 싶은데 A가 없으면 B란 물건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대요. 자, 식당에서 이제 조카랑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고기를 좀 먹다 보니까 톡 쏘는 탄산음료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카한테 그랬어요. 저기 식당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톡 쏘는 음료수 좀 하나 바꿔라. 했더니 우리 조카 딱 문 열더니 삼촌 콜라 드실 거예요? 사이다 드실 거예요? 환타 드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 톡 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콜라를 먹으려고 했는데 콜라를 대체해서 사이다나 콜라를 대체해서 환타를 먹을 수도 있죠. 이런 관계를 대체제 관계. 그러면 콜라하고 사이다는 서로 다른 물건인데 유사한 효용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겠죠. 그런 관계를 대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체제. 뭐 지금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해봐야 별로 감이 없는데 우리 살아가는 경제활동은 결국 선택의 문제거든요. 대체 볼래요? 내가 이제 아파트 저기 여기 대방 2차 아파트 하나 구하러 가. 근데 중개업자가 저기 저 막 203동 705 보라고 그랬어. 봤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705는 딱 하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주택들이 많아지고 706호, 예, 206동에 803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보고 요거나 비슷한 거니까 어떤 걸 고를까? 그런 관계를 대체제 관계라고 그래요. 대체제 관계. 그리고 나중에 자기 감정 평가라는 부분을 나중에 배워요. 근데 거기 보면요. 대체 원칙이 다시 나오는데 자, 어디? 이런 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705하고 805는 대체제 관계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두 대체제 관계에 있는 물건 사이에서는 효용이 동일하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해, 비싼 걸 선택해. 싼 걸 선택하죠. 가격이 동일하면 효용이 큰 걸 선택해, 작은 걸 선택해. 큰 걸 선택하죠. 근데 그런 걸 틀리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어떤 학생들은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하냐면 어떤 문제든지 틀릴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학생이 있는 것 같게 돼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질문했던 것은 이게 공부를 했냐 안 했냐고 전혀 무관하게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틀린 학생들이 간혹 있기도 해요. 참 대단한 학생들인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체제가 그런 개념인데 이 대체제 가지고 이제 개념을 한번 만들어 내봐야 돼요. 그래서 프린트물을 이게 잘 보세요. 프린트물 2번에 보니까 대체제란 게 있죠. 대체제.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잡아봅시다. 자, 대체제. 자, 콜라를 대신해서 사이다가 대체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시험은 대체제가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고요. 대체제라는 용어를 가지고 직접 물어보는 거, 간접 물어보는 거 하면 뭐 3문제, 5문제 이상 나와요. 무조건 나오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시험에는 단 한 번도 콜라 사이다란 말이 나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왜 그럴까? 그렇지,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잖아. 그러니까 시험에는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이런 게 대체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용어만 살짝 바꿔주고 틀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이니까 익숙한 콜라 사이다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원래 콜라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사이다 가격은 900원이에요. 그러면 사이다 가격은 싸죠. 콜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100원이 더 싼 상태죠. 그렇죠? 예. 그런데 콜라 가격이 1,000원에서 콜라 가격이 상승했어. 얼마나 상승했냐면 1,200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대요. 콜라 가격이 상승했다. 근데 다음엔 제가 앞전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또 나중에 한번 쭉 풀어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매년 우리 부동산 학계로는 뭐를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뭘 고르시오 하는데 문제 끝에 다만 다른 조건은 일정함 이런 소리가 거의 대부분 붙거든요. 다른 조건 일정하다 이 말은요. 자, 콜라 가격이 상승한다. 근데 다른 조건 일정한다 이 말은요. 콜라 가격이 상승한다. 콜라만 가격이 상승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그대로 있고 콜라만 가격이 오른다 이런 거거든요. 자 다시 콜라하고 사이다하고 대체제 관계가 있는데 콜라 가격이 상승한다는 게 무슨 말이다? 콜라만 가격이 오른대. 그러면 콜라는 가격 오른 거 맞죠? 사이다는 가격이 여전히 얼마예요? 900원이죠. 근데 있잖아요. 콜라만 가격이 오른 거 맞아요. 근데 콜라만 올랐고 사이다는 가격이 그대로니까 사이다는 아까에 비해서 콜라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얼마가 더 싸졌어요? 300원이 더 싸졌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제 이 프린트물 그대로 보면 되죠. 동그라미 1번에 콜라 가격이 상승하니까 상대적으로 대체제인 사이다의 가격 하락 효과 나타났습니까? 네. 맞죠? 그렇죠? 소비자는 싼 걸 좋아해요? 비싼 거 좋아해요? 싼 거 좋아하죠. 그러면 바로 밑에 동그라미 니은에 이건 이제 상대 기억이고 니은에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같이 나타나. 자 어떤 현상이냐 잠깐 잠깐 볼게요. 제가 이제 산악회 총무예요. 우리 산악회 회원들이 한 100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음료수를 100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해요. 콜라하고 이제 사이다가 100원 차이밖에 안 났었어 아까는. 그러니까 뭐 콜라 50개, 사이다 50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 취향대로 먹으라고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총무는 돈을 아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콜라만 가격이 오른 거야. 그럼 사이다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사이다가 아까보다 훨씬 더 싸졌죠. 콜라는 아까보다 더 비싸진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50개 사려고 하다가 이게 더 싸니까 이거 70개 사는 거지. 그럴 수 있겠죠. 대신에 요거는 아까 50개 사려고 하다가 소비량을 줄이겠죠. 그거 볼래요? 그러면 다시 콜라 가격이 상승하니까 상대적으로 대체제 관계가 있는 사이다의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났죠. 그러면 대체제인 이 사이다에 대한 수요량을 증가시키겠어요? 감소시키겠어? 더 사겠죠. 싸니까. 동시에 우리 회원이 100명이거든요. 근데 아까 콜라 50개, 사이다 50개 사려고 하다가 사이다가 상대적으로 싸니까 사이다를 70개 사려고 하는 거야. 그래놓고 콜라를 그대로 50개 사면 돼, 안 돼? 안 되지. 남아버리잖아. 그러니까 사이다는 종전보다 더 많이 사려고 하고 원래 50개 사려고 했던 이제 상대적으로 비싸져 버린 콜라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해 감소해요. 감소하겠죠. 동시에 같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디귿 하나 더. 결국 사이다의 가격은 종전보다 상승하겠냐 하락하겠냐. 결국 사이다를 종전보다 많이 사람들이 사게 되면 종전보다는 사이다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렇죠? 이 흐름이야. 이거 가지고 1년 내내 헷갈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다시 콜라하고 사이다는 둘이 대체제 관계다.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이렇게 자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콜라만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콜라만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체제인 사이다의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났죠. 그러면 이게 싸니까 이거에 대한 수요량은 종전보다 증가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싼 콜라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하죠. 그리고 사이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결국은 나중에는 사이다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예, 이 틀이 항상 나와. 이 틀이.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동그라미 2,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 이제 동그라미 2, 3번은 콜라 사이다란 말이 당연히 없겠죠.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빌라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아파트 가격 가로 열고 임대료 스톱. 자, 이게 잠깐 볼게요. 가격과 임대료는 다른 말이에요. 가격은요. 매매할 때 지불하는 돈이 가격이에요. 임대료는 임대차에서 지불하는 게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 프라이스, 임대료, 렌트는 서로 다른 말인데 우리 시험은 둘을 똑같은 용어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가격과 임대료는 동일한 용어로 취급해요. 자, 가격과 임대료는 서로 어떻다? 동일하다. 이렇게. 예, 그러면 보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임대료가 오른다 이 말은 아파트만 가격이 오른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체주택인 단독주택 임대료는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나요? 그러면 소비자는 싼 걸 좋아하니까 단독주택의 수요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동그라미 2번 지문이 가장 주가 되는 지문이에요. 특별한 거 없으면 거의 동그라미 2번 지문만 물어봅니다. 거의 제일 중요한 지문이에요. 다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주택인 단독주택의 수요는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국 단독주택의 가격은 상승한다. 그렇죠. 예, 그 지문 별것도 아닌 이 지문 가지고 1년 내내 헷갈려. 예, 물론 여러분들 말고요. 여러분들은 딱 보니까 벌써 눈에 있잖아요. 총기가 팍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들을 것 같아. 그렇죠? 한 잔 마시고 해야겠다. 그래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대체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닌데 이 기본 논리를 자꾸 이제 모르니까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한마디만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A, B 두 개가 대체적 관계다. A, B 둘이 대체적 관계다. 그러면 한 놈 가격이 오르면 그 놈만 가격이 오른 거니까 상대적으로 대체제 관계에 있는 놈의 가격은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동시에 두 가지 모습이 있다.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면 대체제 물건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원래 당의 재화는 상대적으로 비싸졌으니까 수요량이 감소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이 대체제의 가격은 나중에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그 프린트물의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그 흐름 있죠. 기억 니은틱은 이거 잡으면서 이거는 오늘 복습 좀 하세요. 예, 별거 아니니까. 예, 이렇게. 자, 이제 수요 곡선부터 갈게요. 수요 곡선. 예. 굳이 이제 책은 안 봐도 상관없어요. 책은 안 봐도 됩니다. 예?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좀 볼게요. 프린트물. 이제 우리 수요 곡선 해볼 거예요. 수요 곡선. 수요 곡선. 자, 책에 있는 3번 수요 곡선. 자, 이제 칠판을 볼 거예요. 우리 수요하고 공급을 배울 거거든요. 수요 공급을. 수요는 돈을 줄 테니까 물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영어로 디맨드 해서 그냥 D라고 써줍니다. 수요는 D. 공급은 돈을 받고 물건을 조달해주는 주체를 공급이라고 이야기해요. 공급. 그러면 공급은 supply, S라고 써줍니다. 이렇게. S. 그러면 곡선 옆에 D가 붙잖아요. 그러면 D의 모습을 보여주는 곡선이에요. D가 뭐죠? 그래서 무슨 곡선이라고 하냐면 수요 곡선이라고 읽어줘요. 자, 뭐라 한다? 수요 곡선 이렇게. 다음 곡선 옆에 S가 붙죠. 그러면 이 곡선은 S의 모습을 보여주는 곡선이래요. 그래서 S 곡선이라고 않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공곡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수요 곡선, 공곡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수요 곡선이란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수요 곡선. 예, 수요 법칙, 수요 곡선.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책에 수요 법칙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예. 그냥 법칙 뭐 특별한 뭐 이렇게 말이 아니고 그냥 보통의 소비자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모습 그걸 그냥 수요 법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모습. 예. 그러면 수요 법칙은 보니까 자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라고 나왔습니까? 그 밑줄 그어봐요. 반비례 옆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양은 증가해 감소해요? 비싸면 덜 사죠. 예.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수요량은 증가해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 해서 반비례라고 합니다. 그걸 그냥 수요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한 건 아니죠. 그냥 우리 모습 아니에요? 비싸면 덜 사려고 하고 싸면 더 많이 사려고 하고. 예, 그게 바로 그냥 수요 법칙이다. 다음 두 번째 이제 수요 곡선의 형태. 네, 수요 곡선 형태. 자, 그럼 이제 그릴 건데요. 그릴 건데 0 원점 위로 올라가면 가격이 점점 상승합니다. P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100원이면 110원, 120원, 130원, 140원. 이게 100원이라면 90원, 80원, 70원, 60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횡축, 정축이라는 용어를 굳이 알아둘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게 종이라고 하는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은 상승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격은 하락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양, 수량, 개수. 자, 소비자가 10개 사려고 한다. 15, 20, 25, 30. 10개, 9개, 8개, 7개, 6개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사고자 하는 수량이 늘어나고 왼쪽으로 하면 수량이 감소한다. 이게 0이잖아요. 0, 0. 자, 그러면 볼게요. 이제 항상 제가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예. 나주하면 유명한 게 뭐예요? 나주 배.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나주하면 제일 유명한 건 인간성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나주 사시는데 나주하면 인간성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나주 배죠. 예, 나주에서 농사짓는 제 친구 이름이 정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정환이. 예. 1년 내내 듣게 될 거예요. 예. 정환이.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배농사를 짓는데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꿈이 공부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예. 지금도 지 이름을 한자로 못 써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한테 써달라고 하기도 뭐 그러는데 예.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이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못 써도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예. 내 꿈이 공부도 싫고 뭣도 싫고 다 싫고 아버지가 과수원하셨는데 이게 장남이야.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과수원 물려받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농사를 짓고 예, 술이나 먹으면서 이렇게 지내고자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몇 년 후에 정말 꿈을 이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꿈을 이뤄가지고 지금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얘는 있잖아요. 그게 꿈이었는데 지금 꿈을 이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기본 소주 2병씩 먹고 살아. 그러니까 아침에 뭐 하면서 밥 먹으면서 한 잔 먹고 일 좀 하면서 한 잔 먹고 예. 뭐 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얘가 되게 과수원을 좋아해가지고 자주 데리고 가는데 거기 가보면 막 이렇게 닭들이 막 널려 있어요. 막 이렇게 청계란 닭도 있더라고. 이렇게 파란 푸르스름한 알 낳는 닭도 있고. 그게 근데 나 몰라 처음 봤는데 우리나라 토종닭이래요. 그게.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하다가 뭐 닭도 잡아먹고 뭣도 하고 막 그 집에 가보면 이렇게 고기 구워 먹게끔 또 뭐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예. 그 얘도 지 와이프가 다 키우고. 그러니까 아무튼 아주 편하게 살아요. 그냥 마음대로. 예. 아 근데 따로 사는 거 아니고 같이 사는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야 그냥. 아무튼 그래요. 근데 얘가 이제 하루에 막걸리를 무조건 한 병을 먹어야 된다고 할게요. 막걸리를 무조건 한 병을 먹어야 된다. 근데 얘는 알코올 중독자야. 그래가지고 안 먹으면 죽는데. 실제 그렇진 않은데. 예. 근데 이 친구는 막걸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술이 전혀 없다라고 가정할게요. 사실 막걸리 없으면 소주나 맥주를 먹어도 되는데 얘는 막걸리 외에 다른 술은 몸에서 안 받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막걸리를 먹어야 돼. 근데 하루에 한 병을 먹어야 돼 무조건. 반 병 먹어도 죽고 2병 먹어도 죽는데요. 아무튼 그래. 그러면 막걸리 한 병 가격이 1,000원 할 때 얘는 하루에 무조건 몇 병을 사야 돼요? 한 병을 사야 돼요. 근데 막걸리 가격이 500원으로 하락해도 그냥 몇 병만 사야 돼. 한 병. 막걸리 가격이 2,000원이 돼도 한 병 사야 돼요. 막걸리 한 병에 10,000원이 돼도 한 병이죠. 100만 원이 돼도 한 병이죠. 근데 그러면 100만 원 내일 능력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으면 되지. 그죠? 그럼 보세요. 대체제가 전혀 없는 정한이라는 친구의 수요곡선을 보니까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항상 수요량은 일정합니까? 그럼 수요곡선은 뭐가 되냐면 수직이 되죠. 뭐가 되는 거예요? 수직. 그러면 수직이라 하면 뭐에 상관없이? 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사고자 하는 양은 그대로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대체제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수요곡선은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그림에도 우리 책은 굳이 볼 필요 없지만 책에도 보면 수요곡선이 수직으로 안 생겼죠. 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죠? 이걸 우하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수요곡선이 수직이 되지 않고 우하향인 이유를 이제 한번 잡아볼 거예요. 이유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가격과 양과 관계에서
100원짜리 귤을 10개를 사려고 했대요. 자, 100원이라는 가격 수준에서 사고자 하는 이 개수를 수요량이라고 이야기해. 이 점은 뭐라고 그래요? 수요,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양. 자, 읽어볼게요. 자, 무슨 양? 수요량 이렇게. 근데 100원에 10개를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150원으로 인상되면 가격이 비싸면 사람들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보니까요. 100원에 10개를 사려고 했다는 것은 10개가 필요했다 이거 아니겠어요? 맞죠? 근데 10개가 필요해서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비싸죠. 근데 만약에 이 물건에 대한 대체제가 전혀 없다면 가격이 비싸져도 여전히 몇 개 사야 돼? 10개. 근데 100원에 10개를 사려고 했는데 150원은 비싸지니까 소비자가 4개를 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수익선이 수직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모습을 오른쪽 밑으로 흘러 내려간다 해서 우하 향하는 형태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형태다? 우하향하는 형태다라고 불러줘요. 아까 내 친구 정한이 같은 경우 수익선이 뭐였어요? 대체제가 전혀 없으니까 수익선이 수직이었지만 우리 책에 수업 자료에 칠판에 나온 수익선은 우하향이 아니고 아니죠 수직이 아니고 우하향하는 형태를 띠고 있죠. 자, 그 이유는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 같은 경우는 100원에 10개를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 물건을 덜 사겠다 이거죠. 4개로 부족한 것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화로 메꿔 넣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딱 한마디로만 지금 기억할 거예요. 대체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 100원에 10개 사려고 하다가 비싸면 덜 사겠다. 4개로 소비량을 줄이겠다. 그 이유는 부족한 6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물건으로 메꿔 넣겠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니은 볼 거예요. 수직. 정한이처럼 대체재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 수요곡선은 뭐가 되고? 수직.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비싸면 소비량을 줄인다. 덜 살 수 있다.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딱 거기까지만 딱 듣고 넘어갈 거예요. 정한이처럼 대체재가 전혀 없으면 수요곡선은 수직이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는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 왜? 부족한 것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물건으로 소비를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재가 전혀 없으면 수직, 대체재가 존재하면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를 띈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다음. 이제 수요곡선 끝났으면 당연히 무슨 곡선 나와야 돼요? 공곡선 나와야 되는데 없네? 봐봐. 이 프린트물에 공곡선 없죠? 시험에 나오는데 왜 없어요? 아니 나와요. 나오는데요. 거의 대부분 수요곡선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있잖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이 끝나는데 다음 순환 때는 순서대로 탁탁 쓸 거예요. 곡선 그리고 무슨 법칙 뭐 하고 수요량의 변화 뭐 쫙쫙 이렇게 순서대로 갈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집어서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수요하고 공급하고 풀어주는 틀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요만 제대로 보면 공급은 굳이 안 봐도 되는 거야. 그리고 시험은 이쪽 파트는 수요가 더 강조되고 그래서 수요곡선만 써놨어요. 공급곡선은 안 써놨어. 근데 칠판에다 잠깐 쓰긴 쓸래.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볼게요. 아까 수요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죠? 예, 음의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해. 자, 요거 D가 뭐예요? D. 수요죠. 뭐 설마 D질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수요죠. 이 D 곡선 옆에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안 붙여도 상관없어. 왜?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니까? 반비례 관계니까 붙여주기도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우리 자 여기다 공급법칙 한번 써봅시다. 공급법칙. 그러면 공급법칙도 특별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공급자가 보여주는 모습 이런 걸 공급법칙이라고 그래요. 자, 그 폭축 있죠. 펑펑 터트리는 거. 이 폭축을 터트리는데 이제 요즘에 보니까요. 그 정부가 한시적으로 이렇게
강둑 같은 데서는 이제 지금은 절대 안 되겠죠. 지금 폭죽 터뜨리다 지금 딱 불나기 딱 좋은 때니까 안 돼. 근데 이제 한겨울이 돼가지고 눈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한 2주 동안은 강둑에서 폭죽을 터뜨릴 수 있는 기간 축제 기간을 만들어 준 거야. 그러면 폭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폭죽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폭죽 가격이 상승하면 폭죽에 대한 공급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죠. 왜냐면요. 폭죽 가격이 비싼 거야. 그러면 공급자도 이철을 놓치면 안 되죠. 밤샘 야간 작업이라도 해 가면서까지 더 많은 양을 만들어서 비싼 값 받고 팔아야 되지 않나? 그러면 폭죽 가격이 상승하면 폭죽의 공급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겠죠. 폭죽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래요. 공급자가 이렇게 행동한대요. 이게 공급법칙인데 가격과 수요량은 아까 반비례 관계였죠. 근데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보니까 비례네요.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이렇게. 네. 다음 공곡선. 수요곡선 아까 우하향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볼게요. 공곡선. 이것도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자 가격과 공급량과 관계. 자 100원이라는 가격에 공급자는 10개를 공급하려고 한대요. 요 점의 이름을 공급량이라고 그래요. 뭘 한다? 공급량. 근데 가격이 150원으로 인상되면 공급자는 공급 물량을 20개로 증가시킬 수 있겠습니까? 맞죠? 가격이 50원밖에 안 된대. 그럼 공급자는 공급량을 5개로 줄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게 공급량이야. 이걸 전부 연결해 보니까 S곡선, 공곡선이 돼요. 공곡선. 그러면 공곡선 같은 경우는 형태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상향이라고 그래. 우상향한다는 것은 더 가격이 비싸지면 더 많은 양을 공급하겠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도 증가하겠다.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반비례? 비례. 그래서 다른 것은 딱 이것만 달라. 수요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 공급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 관계. 그래서 수요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곡선이 우하향하지만 공급은 비례하기 때문에 우상향한다. 이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풀어주는 틀은 나중에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맛배기로 볼게요.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나와. 그냥 흘려들어.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에 영향 주는 요인은 가격이고 수요의 변화에 영향 주는 요인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공급도 똑같아. 공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에 영향 주는 것은 가격이고 공급의 변화에 영향 주는 것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풀어주는 틀이 다 똑같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처음에 공부할 때는 공급을 볼 게 아니고 수요 곡선의 형태, 의미, 흐름 이 흐름만 딱 잡으면 거기다가 공급이란 용어만 바꿔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공급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수요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다시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다음 대체제가 전혀 없는 수요곡선은 수직. 대체제가 있으면 우하향.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프린트물도 2페이지로 펴놓고 프린트물도 2페이지로 넘겨놓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우리 책 있죠. 책 42페이지 펴세요. 폈죠? 이제 조금 이따 쉬었다가 균형에 대해서 할 거예요. 네, 쉬시겠다 하겠습니다.